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절망의 대한민국 대역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한 1, 2년 전만 해도 위기의 대한민국 이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절망적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절망적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정했고요. 과연 그러면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게 극복 가능한 무슨 방법이 있느냐? 제가 현재 상황으로 그냥 진행된다면 솔직히 회복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략 전술에 따른 행동화 이런 것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18년 전부터 대한민국 앞에 다가오는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점점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설마 뭐 그렇게 되겠느냐, 또 나 아니어도 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또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이런 책임 회피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우리가 참 겪어서는 안 될 일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인데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탈출하게 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절망적 마음만 갖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가 한 3개월 동안을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뭔가 18년 동안 너무나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너무나 상황이 비관적이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이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미국은 과연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국제 정세를 보면은 거대한 지금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데 신냉전 질서입니다. 옛날에 구냉전 질서는 공산권,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권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완전히 담벼락을 딱 세워놓고 서로 교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가 1990년 전후에 이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이제는 마치 이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동서냉전의 어떤 담벼락이 와해되고, 그때부터는 방공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막 교류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다 지금 심각한 어떤 사상적인 대결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담벼락을 세우고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새롭게 지금 담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어떤 체제 대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8월 25일 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간의 양자회담이 굉장한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8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간의 양자회담이 있었는데요. 양자회담이 있기 한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가지고
아주 돌출적인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 숙청과 혁명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공산혁명 가운데서 지금 현재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은 공산혁명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반동분자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간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 마스가 조선협력이나 그 다음에 이 관세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사업은 우리 같은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공산국가로 가는 사람들한테 마스가를 어떻게 지금 미국의 조선 사업을 맡길 수 있느냐? 사업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전개상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면 이재명 정권이 지금 공산혁명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은 반동분자 숙청의 과정과 같은 것 같다. 이런 인식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1차 공개회담이나 이때 이제 발언한 이재명의 어떤 발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명하라고 이제 발언 기회를 주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것은 친위 쿠데타를 조사하고 이것을 실체를 검증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법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라는 겁니다. 친위 쿠데타고 지금 이 특검이 하는 것은 그 쿠데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상적인 법적인 어떤 조사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의 어떤 친위 쿠데타라는 발언은 그때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게 12월 3일인데 5일 이틀 뒤에 벌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다. 어떤 쿠데타냐 하면 전제군주를 꿈꾼 친위 쿠데타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 비상계엄은 영구집권의 욕망에서 비롯된 친위 쿠데타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세력을 보고 너희들이 공산혁명을 꿈꾸는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은 바로 이게 친위 쿠데타고 내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보고 너희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했고, 이재명은 바로 윤석열 보고 내란 세력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딱 보고 이야, 이거는 세계관의 충돌이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뭐 그냥 어떤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나중에 멀지 않아 엄청난 충돌이,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했고 강의할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그러한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가 맞는 말이냐?
트럼프가 맞는 말이냐? 이재명이 맞는 말이냐? 내란 세력이 누구냐?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냐? 아니면 윤석열이가 내란 세력이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왜 이거를 살펴봐야 되냐 하면요, 지금 대한민국, 내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당이나 우파단체나 교계나 할 것 없이 한마디로 우리 속된 말로 답답해서 환장하겠더라고요. 뭐 있다우냐? 도대체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통찰력을 갖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걸 보고, 야, 이런 나라가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 근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란 프레임으로 확 덮어 씌워버리니까 거기에 그물에 갇혀가지고 꼼짝 날서도 못하고, 아니 내란은 아닌데 그러면은 비상계엄 이거는 나는 반대했어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것을 빨리 당해서 내칩시다, 이런 식으로 회피적이고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 나머지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내란 프레임 하나도 벗기지 못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정말로 이게 가슴 답답하고 슬픈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내란 프레임은 비상계엄이 일어나자마자 이틀 뒤에 12월 5일 날 이제 홍장엄 외모니 뭐니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이 덮여 씌워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당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또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는 이 내란 정당이라 그러면서 이제 정당 해산을 해야 되겠다면서 막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 대통령을 이제 내란 수괴로 몰아가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또는 무기징역 같은 걸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은 현재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8평짜리 거의 그런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가장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당에 대해서는 내란 정당으로 몰면서 국민의힘당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 국민의힘당의 107석을 해체해버리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다가 또 뭐 상당수 조금만 더 보태면 200석이 넘어가면 헌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헌법 바꾸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거기서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뭐냐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바로 반헌법 세력이 되고 반국가 세력이 되는 상태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이게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을 벗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나 그런 어떤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당도 우리 정책내 대표조차도 이전에 국민의힘을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없이 국민의힘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해산시켜야 헌법 개헌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되면 모든 게 끝이죠. 자, 이런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나는 비상계엄에 동조 안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한 윤석열 대통령을 당에서 내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 이 어떤 내란 프레임을 방어해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기서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진짜 위헌이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란 프레임을 덮어 씌우니까 이게 대통령 제거하고 당을 제거하고 우파 세력을 제거하는 아주 유용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거지, 비상계엄이 내란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이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란 프레임은 어떻게 벗길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이 참 시점적으로 맞았는지, 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말 클리어하게 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의문을 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약간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내란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논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2월 3일인데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선포했을 때 내용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런 말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던 어떤 이유는 뭐냐? 첫째, 종북 반국가 세력이 지금 뭐를 장악했다? 국회를 장악했다. 국회를 장악해서 이 입법권을 가지고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최대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이렇게 해서 국정 전반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나도 이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지금 내란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말했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내란이 무엇입니까? 내란이라는 것은요, 내부의 적에 의한 반란을 의미합니다. 내부의 적에 의한 반란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란은 또 무엇입니까? 반란이라 하면 비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정권을 갖지 못한 비집권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집권 세력을 향해서 일으키는 무력적 행동을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집권 세력은 누구고 집권 세력은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라고요. 집권 세력이 어떻게 해가 집권 세력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냐고, 그거는 언어 도단인 거죠. 이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으킨다면 반란은 원래 비집권 세력이 집권 세력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게 반란인데, 지금 집권 세력 보고 네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는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요, 비상계엄에 관한 헌법의 규정 제77조를 보면은 언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전시 또는 사변, 6.25도 옛날에 사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보면 이거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지고 평화롭게 지금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계엄군이 막 등장하고 국회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도 안 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영구집권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그 군사적 행동을 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막 덮어 씌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있으면서 국가 전복이라는, 정부 전복이라는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법을 바꿨어요. 국정원은 원래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인데, 체제 수호하는 기관의 가장 중요한 게 간첩 수사 또는 그 다음에 국내 정보 중에서 체제 전복을 막는 그 모든 국내 정보 활동과 그 다음에 그 대공수사 권한을 둘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호랑이인데 이빨과 발톱이 없는 호랑이는 뭡니까? 고기 덩어리 뿐이죠. 국정원이 지금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국정원법이 지금 개정되기 전에 국정원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국내 정보를 할 수 있는 5가지 규정을 항목을 뒀어요. 뭐냐? 첫째, 대공, 공산주의 막는 활동. 두 번째, 대정부 전복, 정부 전복을 막는 것. 세 번째,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이거는 국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공도 있지만 대정부 전복, 정부 전복을 막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럼 대정부 전복이 뭐냐? 정부가 마비되는 상황, 정부가 뒤집어지는 상황을 정부 전복이라 합니다. 그걸 막는 것을 국정원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국가를 수호하는 안에는 정부 전복을 막는 활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전복되는 현상이 있었으면 그거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볼 수 있었어요. 정부 전복 상태.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포인트다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미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후에 제가 강의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된 직후에 지금 대한민국은 적화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여러분들은 이 좌포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볼 때 정부가 전복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적화됐다고 말했어요. 그럼 정부 전복이라는 말을 그때 많이 했는데 나는 국정원에 있으면서 국정원뿐만 아니고 경찰, 검찰 모든 공권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복 현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직후에 바로 전복 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죠. 12월 5일이면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것은 12월 14일이죠. 맞죠? 그러면 직무정지되기 전에 그 사이에는 대통령이 버젓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12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대통령 직속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대규모 수사단을 만들었어요. 뭘 하기 위한 수사단이었나?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사단을 만들었어요. 대통령 허락도 없이. 그것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 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했냐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명령을 받아서 한 거죠. 나는 그걸 보고 이게 정부 전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뭐 정상적인 대통령 자리에 있는데 왜 똑바로 안 하냐, 왜 종북 좌파를 척결을 안 하냐 이렇게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부가 전복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거를 척결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상황을 딱 보면 이게 그때 내가 말했던 몇 년 전부터 말했던 정부 전복이 됐다, 뒤집어졌다는 말이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을 대통령이 다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국정원 내에도 경찰 내에도 검찰, 공수처, 헌법 뭐 등등등 쫙 모든 공직이 자기 말이 먹히지 않는, 오히려 다른 데서 명령에 따라 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그와 같은 공직 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부 전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조금만 잘못하면은 대통령을 마비시켜서 막 줄 탄핵을 하고 장관 탄핵, 그러다가 예산 삭감, 대통령실부터 완전히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커피 한 잔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비된 거죠, 정부가. 이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전복됐다면 이거는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상황이 그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통령은 나는 말이야 비상계엄은 반대야 이제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도 우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까막눈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이 국회가 종북 반국가 세력이 뭐를 장악했어? 국회를 장악했어.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부 마비시키고 사법부 마비시킨다고 할 때, 그러면 종북 반국가 세력이 그 다음에 입법부를 장악했다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도 종북적인.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지금 정부의 곳곳에 침투해서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종북 세력이 맞는지 공산 세력이 맞는지, 이게 과연 사실인지에 대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 이해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 됐습니다. 레닌이 1917년도 러시아를 공산화시키는 혁명에 성공한 후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1918년도에 하바롭스크에 가 있던 이동이라는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지금 한인사회당이라는 걸 만들고 그 또 레닌의 공작금을 가지고 임시정부에 침투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민족 속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고 일제 동안에 내내 좌우익 간의 대립이 있었고, 해방 직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냐면 공산주의가 들어온 지 100년 동안에 치열한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 세력 간에 그야말로 때로는 냉전 체제로 때로는 어떤 열전의 생태로 이렇게 싸움이 계속돼 왔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90년도 이후 공산주의가 뭐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뭐 해체했다 그러고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가면서 이제는 공산주의는 이제 사라졌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울릴 때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것을 그냥 이제는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고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인권 세력이다, 뭐 등등등 모든 형태로 완전히 변종을 일으켜서 일반 국민들이 반공 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는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회 모든 곳곳으로 침투해서 30년 만에 오늘 같은 사태를 벌였습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보니까 미국도요 치열하도록 심각해. 유럽도 심각하고요, 지금 일본마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지금 막 그냥 국회를 장악해 들어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신냉전 질서로 디커플링 해나가는 그 과정이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는 쉽지만 이 공산주의 독가스가 쫙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미국도 가정 내에서도 사상전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교회 내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요새 어디 있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좀 적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 국정교과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천 강화도에 있는 어떤 한 여고생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프로레탈리아 계급이라면서 한국에 있는 사회의 많은 구조적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로레타리아 레볼루션, 공산혁명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나, 공산혁명을 이야기했나 하는데 김철옹 교수라고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서울대에서 이미 공산주의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 아닙니까? 그때 이때 뭐냐면 교과서 운동을 좀 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옛날에 서울대 다니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할 때 그때 많은 문건을 보고 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 있는 국사 교과서를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그 많은 어떤 용어들과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교과서에 다 실어놨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냥 정교조 교사들이 그냥 가르치는 줄 아시죠? 이제는 교과서가 그리 돼 있다고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산혁명 의식은 지금 버젓이 살아있고 이제는 펄펄펄 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바로 서울시청 앞 2차 촛불 시위였죠. 그때 서울시청 앞에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혁명정권 세워내자? 북한 용어 아닙니까? 우리는 정권 세우자 그러지 세워내자 그러지 않잖아요. 북한식 용어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고? 혁명정권이 뭔데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냥 혁명정권이다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피 흘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날 뻔했다가 탄핵으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제시대 때도 지금 공산 세력과 반공 세력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된 후에 3년 동안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 공산국가를 만들 거냐,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거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제주 4.3 사건이니 이런 데 피도 흘렸고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까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습니다마는 불과 2년이 채 못 돼요. 북한의 남침 전쟁이 있어가지고 치열한 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오자마자 마을에서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바로 북한군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우익 세력들, 그 전까지만 해도 형님아우 하던 친한 그 이웃들이 죽창 들고 바로 그냥 죽이고 체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이야, 공산주의 무섭구나, 그동안에는 평등하게 살자, 뭐 이렇게 같이 나눠 뭐 갖는다,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진짜 그게 뭡니까? 지주, 자본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승만 정권을 엄호하는 사람들을 다 반동분자로 몰아가 막 죽이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극적 상황을 보면서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반공의식이 무장됐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60년, 70년, 80년대 고도성장을 이루게 됐죠. 그런데 80년대 가서 이제 대학가에서 좌익운동, 공산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또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85년 6년간에 가서는 또 북한의 방송을 듣고 문건을 보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주사파 운동이 완전히 대학가의 운동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면서 그 이후 그들이 세상에 진출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로 가서 진지를 장악하고 오늘과 같은 사태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뭐냐면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그 총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지금은 때로는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뭐냐 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어떤 정당으로 진출해서 이와 되는 사태까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그 공산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구나. 특히 북한이 존재하고 중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보다 우리는 냉전도 아니고 열전의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요, 지금 종북, 아까 윤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 입법부를 근거로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했다는데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입법부를 장악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과거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 종북 세력이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입법부로 진출한 예가 없었는데 어떻게가 됐는지 그 과정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살펴보면은 우선 저는 두 가지로 1차, 2차 종북 세력이 종북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시도가 1차 시도가 있었고 2차 시도가 있었다. 1차 시도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또 2012년도 이후 2013년도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어떤 두 개의 과정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종북 정권 시도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2000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햇볕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막 평화의 무드가 되면서 남북 교류가 되는 막 상황에 가게 됐죠. 그때 북한은 남한을 공산 정권, 공산 체제로 이제 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워낙 반공 체제가 투철했기 때문에 무력 남침을 주력했지만 이제 햇볕 정책이 일어나고 평화 무드가 된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는 무력 남침이 아니고 합법적인 정당 속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가 정당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종북 세력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민노당을 장악하라. 일부는 종북 세력, 일부는 전대협 세력은 민주당 쪽으로 이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총련 세력은 90년대 한총련 세력은 이제 민노당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전국연합이라는 종북 어떤 그 연합단체가 바로
2001년도 9월 달에 군자산, 충북 괴산에 있는 군자산의 어떤 연수원에 모여가지고 회합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민노당의 당권을 우리가 장악하겠다. PD계열이 만든 민노당의 당권을 우리가 뺏어오겠다. 그리고 이 정당을 발전시켜서 10년 안에 정권 잡겠다. 종북 정권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하고 적화통일, 연방제로 통일한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 우리는 말도 안 돼. 민노당이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데 뭐 그거를 장악해가 언제 10년 뒤에 정권 잡냐 이랬는데, 저는 10년 뒤 2012년도 총선 대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될 뻔했던 그 과정을 보면서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서서히 민노당 안으로 들어가 3년 안에 당권을 장악했고, 그게 2004년도인데 그 총선 때 국회의원을 10명이나 당선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초에는 종북 세력 중에 종북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거를 통합진보당으로 확장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에 2012년도 총선에 임했는데 통진당이 얼마나 얻었냐 하는, 국회의원 13석, 국민 지지율이 10.3%, 득표율 220만 표를 얻었죠. 자, 민주당, 문재인을 앞선 민주당은 박근혜를 앞세운 새누리당과 그냥 막상막하였는데, 통진당 10.3%인 통진당이 막상막하인 민주당과 합세해가지고 단일 후보 내어서서 지지표를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월 달에 있는 대선은 당연히 문재인과 이석기의 공동정부가 되겠죠.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는데, 총선 직후 한 달 뒤에 통진당 내부 그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막 내부에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하는 바람에 그게 언론에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은 지지율이, 통진당 지지율이 2, 3%까지 떨어지면서 모든 게 다 야권 연대가 무산되고,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 혼자, 이정희는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박근혜 사이에 거의 오전에는 지고 있다가 오후에 노인들이 막 뛰쳐나가서 겨우 골든크로스 일어나서 박근혜 후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지금 그냥, 만약에 그때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정부를 구성했다면 누가 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하냐면 당연히 이석기입니다. 왜냐고요? 그때 당시에 좌파 단체가 1,500개쯤 됐는데 그 뒤에 컨트롤 타워는 바로 민노당이었거든요. 통진당이었거든요. 민주당은 그 좌파들의 문건을 보면 민노당과 통진당은 민주당을 견인해야 된다고 해서, 민주당은 견인당하는 무동력 배나 같은 것이고 견인해야 되는 주체는 바로 통진당이었다는,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위험한 대선이었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2차, 이제 이게 2012년도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아로 사건이 터지, 이석기의 아로 사건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내란,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어요. 이석기 휘하에 있는 한 150명의 지하 혁명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침하면 거기에 내응을 해서, 호응을 해서 해화동에 있는 전신전화국 폭파하고 평택에 있는 세계 최고 큰 유리창고 폭파하고 인명살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가 내부 고발자의 녹취록을 국정원에 주는 바람에 이게 수사가 되고 결국은 내란 어떤 혐의로, 그래서 내란 선동으로 이제 해서 이제 9년형을 받고 8년 동안 했다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풀려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파로 통진당은 이석기 구속되고, 그 다음에 통진당도 바로 위헌정당으로 해서 2014년도 1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이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또 사람들은 많이 이제
뭐 이랬으니까 이제 아무런 종북 세력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바로 성남으로 가서 원래 나와바리 속된 말로 나와바리가 성남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명 세력과 함께 이제 활발히 활동하면서 근거를 차지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민노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정당을 다시 만들기 시작해서 민중당으로 또는 진보당으로 다시 이제 정상적인 제도권 정당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경기도로 갔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 또 이제 민주당 속으로 대거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도 대선 때 이낙연 후보들이 민주당 게시판에 보면은 이야 통진당 세력이 이제 막 민주당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경선에서 지면은 민주당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저 미친 통진당 세력이 통째로 당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어떤 게시판에 나타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은요 이제 당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총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파정 우리 지금 원래 대한민국은 우익의 나라, 우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2000년도 초만 해도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고 보수 양당 체제라 그랬어요. 민주당도 보수 정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도 보수 정당, 다 보수 정당이라 그랬어요. 보수 정당 양당 체제라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휙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보실까요? 국민의힘당 하나가 우파 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좌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열린민주당, 지역당, 연합, 노동당,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좌파 정당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만들어졌고 우파 정당은 이제 외롭게 국민의힘당, 어설픈 국민의힘당 하나만 있는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렸다고요. 그랬고 의석을 보면 국민의힘당이 108석, 그 다음에 좌파 정당 연합의 총 의석은 188석,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입법부를 장악하게 된 과정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보려면은 또 한두 시간이 더 시간이 있어야 그걸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입법부 또는 정치권의 전복 과정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요, 자 정당은 그렇고 행정부를 보자고. 행정부, 아까도 내가 대통령 직속에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의 전복 현상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십시다. 지금 보면은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그렇다 치고 행정부도요 지금 다 전복이 됐습니다. 사법부도 거의 다 전복이 됐어. 그러다가 헌재, 선관위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민간으로 오면은 경제계에 누가 주도권을 잡는 노란봉투법 아시죠? 노조가 이제는 경영권을 장악하는 거야. 언론계는 이미 장악당했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읍면동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다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하부가 또 그들의 손아귀에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민노총이라는 거예요. 민노총. 민노총에 있는 16개의 산별노조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공무원 노조 있어요. 공무원 노조. 그 안에 입법부 공무원 있지,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공무원, 다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소속돼 있고 심지어는 자치단체까지도 다 돼 있으니까 이제는 민노총이라는 게 전체 뭐냐면 공조직 내에, 정부 조직 내에 다 포함이 됐어서 이제는 정부가 뭐냐면 상권 분립이라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다시 이제 전국 실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법안이 발의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2021년도 3월 달에 제가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 길목 책 만들어가 전파하고 해가 국민들 다 깨워놓고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정부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민간단체들도요 그거 제대로 활동 안 했어요. 그냥 뭐냐면 뭐 어떤 조직 만들기에 급급했지 언제 그것을 제대로 법적인 조치를 해나가면서 방어 장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민노총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다음에 언론, 경제계까지, 그다음에 저 밑에 있는 마을까지 완전히 싹 이렇게 우리가 속된 말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관리하는, 통솔하는, 관여하고 완전 지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에 이들의 완전히 압승을 거두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단순하게 뭐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 거기에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제는 각계전투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때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입법부를 장악해서 지금 행정부, 사법부 마비시키고 했다는 말이 이제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내란 프레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세력이다가 아니고 바로 역프레임을 걸어야 돼요. 역프레임. 뭐냐 하면 당신들이 내란 세력이야. 공산 세력이 내란 세력, 내란 혁명 세력 아니냐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딱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야. 공격의 포인트, 이 내란 프레임을 벗기 위한 가장 강력한 뭐냐면은 급소는 바로 그들이 공산혁명 세력이고 내란 세력이라는 걸, 그거를 급소를 치는 것이 바로 해법의 근본이다.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고생이 공산혁명꾼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공산혁명을 지향하는 세력이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공산주의라는 것은 원래 혁명 세력 아니에요? 그 혁명 세력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당연히 내란 세력은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건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공격 안 하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촛불 세력, 촛불 시위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촛불 시위가 많았죠. 2002년도 효순미선 사건도 있었고,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냐면 주동 세력이 누구냐 하면 민노총 등과 같은 종북 좌파 세력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주도했고,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2008년도 소고기 수입 반대도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MBC의 PD수첩에 미국 쇠고기 왜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속아 넘어지는 그런 어떤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사실은 광우병 걸린 소가 아니었잖아요. 동물 학대로 관절 다친 소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러니까 이거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고 뇌에 구멍이 쏭쏭 뚫힌다 그래가지고 여중생들이 울면서 나는 죽기 싫어요. 아직 15살인데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돼요? 그러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배경 뒤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다 반체제 세력들이 거기에 지금 바로 자본주의 세력들, 그것이 바로 이 본질이라는 그런 현수막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결국은 또 그것에 북한에 또 지령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북한이 바로 2016년 3월부터 박근혜 처단, 박근혜 탄핵,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간첩망에 의한 어떤 대남 그런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국내 이제 그런 TF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서서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배후에는 엄청난 사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림으로써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내란의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단순하게 JTBC 사건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딱 이제 막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서울시청 앞에서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우자 그랬고, 바로 이틀 앞두고 11월 3일에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정부를 해체하고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혁명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혁명이 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지금 보십시오. 그때도 박근혜 퇴진, 진짜 몸통은 자본, 문제는 자본주의,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 교체, 문제는 자본주의, 이런 어떤 글들이 그 시위에 많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석기 석방하라는 그런 것이며, 지금 그 내용이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최순실 때문에 뭐 이것에 불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끌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사전에 체제를 바꾸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대통령 소추하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혁명을 염두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혁명을 의식하는 세력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그때 이 촛불 행동이라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바로 즉각 행동에 돌입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그런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탄핵이 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180회의 시위를 했으니 이게 사전에 준비된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024년 4월에 있었던 총선에도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누가 이기냐 여론조사 보고 관심을 기울일 때 저는 뭘 봤냐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이번 총선 전략을 어떻게 꾸미고 있나는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몇 달 동안 관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총선 전략을 딱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특이하다. 이번 총선은 좌파들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는 거두는 목적도 있지만,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 연대를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 그래프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조국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번 총선은 하객진으로 해야 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썼던 외적을 사이에 두고 학의 양날개처럼 쫙 펴가지고 막 그냥 융단 폭격을 해가 이긴 것처럼, 바로 우리는 여러 가지 좌파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연합을 해서 바로 국민의힘당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을 완전히 포위 공격해가지고 다 작살내야 된다,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얘기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됐고, 그 중에 특히 너무나 이상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이니 여러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다가 촛불 세력까지도요,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당원들한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줘야 되는데 거기는 안 주고 이 옆에 있는 정당들한테 의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인심도 좋지. 진보당한테 3석 주고, 새진보연합한테 3석 주고, 그 다음에 촛불 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라고 촛불 세력한테는 4석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 정당이 여러 개의 정당이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에 관한한 하나의 정당, 운명 공동체가 됐구나. 왜 이러지? 예,
총선 이후에 일어날 윤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어떤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일체 배신자 없이, 이탈 없이 하나의 어떤 행동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죠. 저는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 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할 때 한 표도 이탈표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는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탈자가 생겼는데 거기서는 이탈자가 없었어요. 왜? 이미 그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러면서 준비가 됐네. 그건 뭐예요? 내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미 사전에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총선 끝나자마자 바로 13일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하게 투쟁하자. 이런 거 보면 이미 총선 끝난 후에 1년 반 뒤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을 통한 탄핵을 예측했다는 얘기입니까? 벌써 준비됐네요. 자, 이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은 아실 겁니다. 이게 내란 프레임을 못 벗어가지고 우리 내란 아니고 내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대통령 나가라, 당에서 나가라, 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너희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치로 우리가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맞는지. 피한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그냥 내치면 거기서 내란 수괴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은 내란 정당이 될 것이고 우파 세력도 내란 정당이 되고요, 거기에 동조했던 교회도 다 파괴되고, 이제 내란 프레임만큼은요 강력한 쓰나미로 대한민국을 덮칠 것입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역프레임을 걸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교회는 현재 이 상태로 가면요, 한국 교회는 북한 교회처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로 이제 대역전 전략인데, 지금 그래도 저는 상당히 좋게 봤던 게,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태극기 세력이 한 8, 9년 동안 노심초사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뭐냐면은 이론 없이 그냥 집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래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유튜브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어떤 좀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다음 어떤 세대를 깨우는 하나의 어떤 모태가 됐고, 또 유튜브가 굉장히 또 활성화돼 가지고 어렵지만은 뭐냐면 언론의 장악을 어떤 피해서 국민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지금 2030 세대들이 막 깨어나고, 또 다른 아직 동참 안 했던 기독교 세력들이 많은 이제 동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저쪽에 어디예요? 네팔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브라질 곳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 우리만이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저는 정당에서도 보면은 국민의힘당에, 제가 중앙연수원의 교수입니다만은 지금 그때 국민의힘당 안으로는 아무도 이런 데 대한 각성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스팔트에 있었지. 근데 점점 들어와가지고요, 이제 어느 순간에 당권까지 장악한 것 같아. 많은 변화가 있고 실제 그런 변화가 앞으로 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한국에는 두 가지를 이제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첫째는 이재명 세력이 만약에 제거됐을 때, 무너졌을 때 유력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느냐, 이거를 계속 묻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왜 안 일어나냐.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 같다, 그 다음에 브라질 국민처럼 확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미국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는,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의타심이 강한지, 이게 근본적인 가치 체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집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 모두가 하나의 우리가 뼈대, 살이 아니고요, 몸에 있는 뼈대, 체계가 잘 잡혀야 돼. 그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그 옆에 있는 살뭉태기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지금 공통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이고 우리의 가치, 자유민주체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 체계를 갖는 지금 교육훈련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환경이 지금요,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지금은 뭐 전 세계를 지금 뭐냐면 새롭게 지금 재편을 하고 있어서, 이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고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정부는요, 지금쯤은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아마 참 광풍이 불어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활동을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도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숨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분과 지지율의 저하, 그 다음에 국제적 환경 전부 다 나빠요. 문재인 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난공불락이 아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저들 세력과 이재명 세력과의 어떤 그 체제 전쟁을 이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자유일보 논설 중에 하나, 2023년도 11월 8일 날에 이렇게 보도된 내용인데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국민의힘 문제가 무능력이라면 민주당의 고질병은 정체성 위기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당 해산 사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체성 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한번 터지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까 2012년도에 통진당이요 10.3%였다니까. 그런데 총선 한 달 뒤에 있었던 내분 사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 세력이었어?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바로 2, 3%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그냥 무산이 됐죠. 그런데 지금 통진당 후신정당인 진보당의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입니다. 1%.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금 3석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진보당 하면 나쁘네, 지지 안 해.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하도 이게 정치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정말 국민들에게, 이거는 뭐 어떤 당을, 저도요 더불어민주당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안에도 보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종북 세력이나 반체제 세력들이 사실 주도권을 장악해서 그렇지, 거기에 표를 던지는 사람 중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많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보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나야 뭐 그냥 지역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찍은 거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국민들 앞에 실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지는 제대로 된 국민 어떤 각성운동, 알리는 운동을 하지 않은 우리의 탓이 너무 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물론 보수 정당 좋습니다. 그런데 보수만 해가 되냐고, 중도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안에도 잘못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뭔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정말 그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은 국민들을 모두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각성운동을 일으키도록 해야지,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보수 세력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우파 세력이 우리만의 우리만의 국가를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미흡하더라도 전체를 다 각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국민운동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 안에 막 집어넣으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들 깨우는 방법은 뭐냐면, 절대로 유튜브를 하루에 유튜브를 한 달에 뭐 1,000개, 2,000개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이 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전쟁을 참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한 행동체계를 가능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로 따지면 논산훈련소 교육을 받아야 돼요. 동일한 교범을 따지고 교관에 따라서 뭔가 지금 현재 이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정세가 어떤 정세인지, 어떤 전쟁인지, 적은 누구인지, 그들은 약점이 무엇인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우리는 현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포인트를 잡고 공격해주는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갖지 않으면 그냥 무체계로 막 그냥 이것저것 책 보고 수천 개의 책을 보고 수만 개의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은요 못 쓰는 사람입니다. 간단 명료, 체제전쟁의 본질을 간파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론 체계가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한 논리로 구성하고 이것을 지속 반복해서 국민들 모두에게 그 용어가, 개념이 명확하게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도 성경이 바이블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었지, 성경이 만약에 한 1000가지 종류가 있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다 파괴됐을 겁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금 전쟁은 체제전쟁이고 사상전쟁이고 내전 상황인데,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로 지키려는 세력 간의 이 전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논리를, 그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내재화시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해야지, 어떤 사람은 읽고 어떤 사람은 안 읽고 그러면요, 전쟁하러 가면은 마치 나는 총 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도끼 들고 나오고 낫 들고 나오고 뭐 망치 들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은 내전 중이고 사상교육만이 모래가 콘크리트 전사조직과 같은 투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제 사상교육을 안 받으면 이제 다시는 이런 오합지졸의 이 우파 조직으로서는 절대 아무리 우리가 정당성을 갖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교범에 따른 동일한 전사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용어 하나, 프레임 이런 것들을 딱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소책자도 만들어 전파했는데 지금까지 한 80만 권 정도가 배포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해외 교민들까지도 이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념과 용어들이 많이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썼던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 이것도 지금 많이 읽어가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2030 세대들이 깨치고 용어를 쓰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미국에 있으면서 책을 도저히 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책을 썼는데,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현재 이 체제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했는데, 오늘 제가 했던 내용들이 앞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지금까지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다 하셨겠지만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는 뭐냐 하면 하나의 명확한 어떤 논리에 따라가 구조화를 시키고 이것을 주변에 알려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냥 뭐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명확한 구조의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이거를 이 내재화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끝으로 이 광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은 지금 그냥 내 혼자 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읽고 주변에 전파하는 운동을 통해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으면 반드시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걸 안 읽고 그냥 또 상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말로는 애국이라 해도 애국적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뭐 이거를 꼭 읽어야 된다는 강요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꼭 읽으시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208쪽인데요. 12포인트로 해서 풀칼라로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한 40개쯤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그냥 설명이 잘 쉽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주변 분들한테 꼭 읽어서 그다음 이것을 내재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알고 있는 것이 설교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설명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글로도 나오고 댓글로도 나오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하나의 이 대한민국 세력이 가지는 체제 수호를 위한 거대한 논리가 거대한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